안녕하세요. 편안하고 무해한 독서 감상을 지향하는 이곳은 한주의 책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팟캐스트의 진행자 한주입니다. 1967년 콜롬비아 출생의 한 작가에 의해 19세기 가상의 마을 마콘도의 이야기가 한 편의 소설로 탄생합니다. 그 후 몇십 년이 지난 후 이 이야기를 읽은 한국의 한 독자는 100년 동안의 부엔디아 가문의 이야기와 크게 다를 게 없는 현대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독사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점점 더 심각해지는 현실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는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100년의 고독입니다. 오늘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먼저 오늘의 작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에 대한 소개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름이 너무 긴 작가님이시니까 조정을 해서 앞으로 마르케스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스페인어권에서는 first name이 가브리엘이고 가르시아와 마르케스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브리엘이라고 부르는 게 맞지만 많은 분들이 마르케스라고 많이들 부르시기 때문에 저도 일단은 마르케스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케스는 1927년 콜롬비아의 작은 마을 아라카타카에서 태어나서 외조부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외할아버지는 마르케스가 어렸을 적부터 정치적인 이야기와 전쟁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외할머니는 초자연적이고 환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셨대요. 이런 어린 시절 경험은 그의 문학 세계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특히 그의 고향 아라카타카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100년의 고독의 배경인 마콘도의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마르케스는 젊은 시절 법학을 공부했으나 정치적 혼란 속에서 학교를 중퇴하고 문학과 저널리즘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는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면서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키웠고 좌파 정치 이념을 지지했습니다. 이런 정치적 신념은 그의 문학 작품에도 상당 부분 반영돼 있고요. 특히 라틴 아메리카의 불평등, 독재, 제국주의에 대한 문제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문학적 특징이라고 하면 단연 빼놓을 수 없는 단어죠. 바로 마술적 사실주의 장르를 대중화시킨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마술적 사실주의 기법은 현실과 환상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독특한 문화 기법인데요. 일상적인 현실에 비현실적인 요소를 섞어내는 방식입니다. 100년의 고독에서도 자유파와 보수파의 내전, 바나나 회사의 학살 사건 등 사실적인 사건을 보여주면서도 죽은 사람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늙어가고 양탄자를 타고 사람이 하늘을 날고 돼지꼬리를 달고 태어난 아기가 등장하는 등 이런 것들을 섞음으로써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를 조금 더 강렬하게 전달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줍니다. 그렇게 라틴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학사에 많은 영향을 준 마르케스는 1982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고 많은 소설과 칼럼을 남기고 2014년 멕시코시티 자택에서 8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100년의 고독은 등장인물들의 이름과 10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을 다루기 때문에 난이도가 꽤 있는 소설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보다 재미있었고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을 손자가 쓰고 할머니의 이름을 손녀가 쓰는 식으로 똑같은 이름이 반복되기는 하지만 시간의 순서대로 이야기가 흘러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읽어가실 땐 조금은 수월하게 읽어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또 이 방송으로 이 이름을 귀로 들으시면 또 조금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백년의 고독이 내용 자체도 길게 하면 참 길게 얘기할 수 있고 짧게 하면 또 참 짧은 이야기라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이 작품을 읽으면서 느꼈던 부분이 몇백 년 전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는 있지만 지금 현대 사회의 문제와 괴리감이 크게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줄거리는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 백년의 고독에서 본 현대 사회의 문제와 그것에 대한 마르케스의 해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백년의 고독은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와 그의 아내 우르술라 이구아란이 마콘도를 세우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둘은 사촌지간이긴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결혼이 약속되어 있었고 그렇게 결혼을 하지만 아내 우르술라는 같은 집안의 사람끼리 아이를 낳으면 돼지꼬리가 달린 아이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편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피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남편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가 한 친구에게 남자 구실을 못한다는 놀림을 받았고 결국 그 친구를 죽이게 됩니다. 그 죽음으로 인해서 아내와 남편은 친구의 환영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그들은 고향을 떠나 새로운 지역을 개척해 마콘도를 세우게 됩니다. 남편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굉장히 똑똑하고 열정적인 인물로 마콘도를 굉장히 잘 이끌어 나갔는데 어느 날 마콘도를 찾아온 집시 멜키아데스와 친해지게 되고 그에게 배운 연금술에 집착하게 되면서 결국 현실 세계와 점점 멀어지게 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자 마을 중앙 큰 나무에 묶여서 지내게 됩니다. 이때 아내 우르술라는 남편 몫까지 책임을 지면서 마콘도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들에게는 3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첫째 호세 아르카디오, 둘째 아울렐리아노 부엔디아, 그리고 셋째 딸 아마란타입니다. 이 두 아들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첫째 호세 아르카디오는 강인하고 대담한 성격을 가졌지만 마을에 온 집시 소녀에게 한눈에 반해 마콘도를 떠나게 됩니다. 반면에 둘째는 내성적이고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후에 마콘도의 군사 지도자가 되고 자유파를 대표하는 혁명가가 됩니다. 그는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되지만 그의 아내는 어린 나이에 죽고 정치적으로 회의감을 느끼면서 개인적인 삶에서는 큰 고립감을 느끼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첫째 호세 아르카디오가 마을에 돌아와 정착한 후 부엔디아 가문은 번영을 맞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 안에서는 근친상관과 사랑에 대한 욕망으로 인한 비극과 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그들의 자손들 역시 마을에서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불완전한 자아를 갖고 그로 인한 고독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특히 이들은 이름이 반복되면서 각 세대가 비슷한 실수를 저지르는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이것은 부엔디아 가문이 마치 저주받은 운명처럼 똑같은 고립과 비극을 겪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월이 지나고 마콘도에도 외부 세계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많은 것들이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마콘도의 바나나 회사가 세워짐에 따라서 급속한 변화를 맞게 됩니다. 외부 자본이 들어오면서 마을은 산업화되고 마콘도 주민들의 삶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와중 바나나 회사의 착취와 억압이 심해지면서 마을 노동자들은 파업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부엔디아의 집안의 아들 호세 아르카디오 세군도가 앞장섭니다. 정부의 학살 속에서 노동자 3,000명이 죽어나가고 그 속에서 살아남은 호세 아르카디오 세군도는 결국 비참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세계에 침잠하게 됩니다.
그 사이 마콘도에는 큰 비가 계속해서 내리다가 가뭄이 들면서 점점 척박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 마콘도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 부엔디아 가문의 마지막 세대에 속하는 아우렐리아노 바빌로니아는 유학에서 돌아온 이모 아마란타 우르술라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결국 이 둘은 아이를 갖게 되는데 웬걸 돼지꼬리가 달린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산모 아마란타 우르술라는 하열이 멈추지 않아 죽게 되고 아이 역시도 결국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우렐리아노 바빌로니아는 집시 멜키아데스가 남긴 예언서를 해독하면서 가문의 비밀과 예정된 비극들을 알게 되고 가문이 멸망한다는 것, 그리고 마콘도 역시 붕괴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100년 동안의 가문의 고독은 그렇게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현대인의 시각으로 인상 깊었던 부분들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감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고독입니다. 100년의 고독에서는 성적 쾌락이나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서 현실 세계와 멀어지는 인물들, 그리고 불완전한 관계와 자아로 인해 고립되는 인물들을 보여주는데요. 이들은 이런 고립의 상태에서 환각을 보며 자신을 잃어가기도 하고 일시적이지만 강렬한,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고독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왠지 낯설지 않게 느껴지시지 않으신가요? 우리 역시도 SNS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람 대 사람으로 쌓는 유대감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남들과 비교를 하고 자존감을 낮춤으로써 소외감을 느끼거나 도파민 중독에 빠져서 현실 자각을 못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고립들이 낳을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소셜미디어 사용 나이를 제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너선 하이트 박사의 불안 세대라는 책에서 보면 고독하게 혼자 화면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이 자해, 우울증, 정신병원의 입원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결 방법 중에 하나로 아이들이 화면이 아닌 실제로 만나는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화면상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중재를 해주기 때문에 어떠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감정적 연대를 쌓는 방법을 배울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작가님은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나이까지는 이런 환경들을 강제적으로라도 좀 통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백년의 고독에서도 집시 멜키아데스의 예언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콘도는 이제 분기탱전한 묵시록적 허리케인에 휘말려 한 곳으로 모인 먼지와 허접 쓰레기로 이루어진 공포의 소용돌이가 되어 있었는데 그때 아우렐리아노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과거 사건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 11쪽을 건너뛰었고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 순간을 해독하기 시작해 시간 순서에 따라 앞으로 해독해 나갔으며 양피지의 마지막 쪽을 해독하는 행위에서는 그 자신이 말하는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기라도 하듯 자신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었다. 그때 예언을 미리 알고 있던 그는 자신이 죽는 날짜와 그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다시 건너뛰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 행에 도달하기 전에 자신이 그 방에서 절대로 나가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이미 이해했는데 그것은 아우렐리아노 바빌로니아가 양피지의 해독을 마친 순간 거울의 도시는 바람에 의해 부서질 것이고 인간의 기억으로부터 사라져 버릴 것이고 또 100년의 고독한 운명을 타고난 가문들은 이 지상에서 두 번째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양피지에 적혀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한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까지 반복되지 않는다고 예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부엔디아 집안은 이 고독을 끊을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자유파 혁명가로 활동하던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은 자신의 정치적 회의감을 남들과 나눌 수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보수파가 지배하던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고요. 부엔디아 집안의 새로운 인물들과 함께 새로운 서사를 써 내려갈 수도 있었지만 결국 자신들의 친척, 자신의 형제의 파트너를 선택하면서 고독을 끊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계속 반복되는 비극이 관찰됨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고독, 그러니까 진정한 자기 성찰을 하는 인물이 별로 없었다는 건데요. 백년의 고독의 많은 인물들은 외부의 자극과 자기만의 독단으로 인해 눈을 감고 귀를 닫는 사람이 되는 반면 마콘도의 창시자의 아내였던 우르술라 이구아라는 백년의 고독의 인물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살아가면서 비극을 겪는 동안 자신을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고 노년에는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독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숙명 같은 것이라면 우르술라처럼 진정한 고독을 느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정치적 갈등 속 집단의 태도인데요.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은 이번에는 부관들이 분필로 그려놓은 원안에 앉아있지 않고 찌는 듯 무더운 응접실에 흰 보자기를 씌워놓은 자동 피아노 그림자 곁에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정치 참모들 사이에 의자를 놓고 앉아 양털 모포로 몸을 감싼 채 사절단의 짧은 제안을 잠자코 들었다. 그들은 첫 번째로 자유파 지주들의 지지를 다시 얻으려면 토지 소유권에 관한 재조사를 단념하라고 요청했다. 두 번째로 가톨릭 교인들의 지지를 얻으려면 성직자들의 영향력에 대항하는 투쟁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는 가정의 고결함을 보존하려면 적자와 서자 사이의 동등한 권리를 인정해주는 법안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만 투쟁하고 있다는 말이군요. 사절단이 제안서를 다 읽자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건 전략적인 수습책이지요. 현재 중요한 것은 전쟁의 대중적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니까요. 장차 일은 나중에 재고하기로 하고요. 사절 단원 가운데 한 사람이 대꾸했다.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의 정치 참모들 가운데 하나가 서둘러 개입했다. 이건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그런 수습책이 옳은 일이라면 그것은 곧 보수파 정권이 옳다는 말이 되지요. 여러분의 말만 따라 그런 수습책을 통해 대중적 기반이 확대된다면 그것은 현 정권이 광범위한 대중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되죠. 요약해서 얘기한다면 우리는 거의 20년 동안 국민의 정서에 반해 싸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 장면을 통해서 자유파의 정치적 이념 아래 모인 사람들이 점차 그 목적이 퇴색되고 정권을 잡으려고만 사단이 난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죠. 이 부분을 보고 슬프게도 현재의 한국 정치의 모습이 떠오르는 건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사실 제가 정치의 옳고 그름을 논하기에는 그 지식이 얇긴 하지만 각 당의 목적성보다는 자극적인 것에 초점을 두는 게 우려스러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것의 본질이 여러 구성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극적인 이슈들 때문에 중요한 쟁점을 놓치고 있는 모습이 종종 보여서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특히 이것은 선거철에는 더욱더 심해지죠. 한국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칠지에 대한 자세한 논의보다는 서로를 헐뜯고
그렇기에 한 후보를 응원해서 뽑기보다는 그 사람보단 나은 것 같아서 뽑는다는 의견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백년의 고독에서도 아우렐리아 부엔디아 대령은 결국 회의감을 느끼고 정치판을 떠나는데요. 저는 이것이 우리 국민의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부터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진지한 얘기를 해서 재미가 있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백년의 고도 이 작품은 정말 재밌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 외에도 기자 출신의 작가님이 쓰신 작품인 만큼 사회적인 문제들을 많이 엿볼 수 있고요. 또한 100년 동안의 한 가문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진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느끼게 해주는 소설이기도 했습니다. 꽤 오래전에 쓰여진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더 오래된 사건을 배경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에서도 시의성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꼭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또 고전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